안녕하세요, 코아. 여러분들 코인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방송부터는 저희가 코인 하면 우리 방송 투더골드문이 생각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코인 가이드 아나운서 이정원입니다. 오늘 투더골드문 진행해 볼 텐데요. 또 오늘은 전문가님 한 분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또 긴축 우려와 또 모멘텀 부재로 지금 2만 달러 선 아래를 좀 하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에 발표될 13일 CPI 지수가 정말 시장에 크게 좀 방향성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우리 전문가시죠. 대표 전문가님, 미녀 전문가님, 초아 전문가님 모셔보고 오늘 대응 전략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나운서님 너무 네. 일주일 동안 안 계셔가지고 아, 그죠. 네, 많은 분들 찾으셨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나요? 제가 또 두바이에 우리 저희 코인을 좀 알리기 위해서 좀 다녀왔었는데 또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와중에 또 많이 기다리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도 조금 기분이 좀 좋아지네요. 또 오늘 또 많은 얘기 준비하셨으니까요. 또 초아 전문가님과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초아 전문가님 일주일 만에 또 뵙는데 시장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우선 지금 전문가가 저 혼자 나와서 좀 부끄럽네요. 좀 부끄러운데 한 시간 동안 좀 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 시간씩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우선 진행이 되는 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1부랑 2부로 구성을 했는데 1부는 지금 시장 상황들 제가 항상 말하는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본적 분석을 먼저 얘기할 거고요. 2부 때는 이제 기술적 분석, 이제 차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시장 이슈나 그런 것들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1부 시작할 때는 또 차트를 조금 이제 비트코인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이제 좀 시청하시면 더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 어렵죠. 특히 위아래 방향성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9K에서 좀 위아래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시장에 거시적인 이슈가 많다 보니까 좀 많은 것들이 어떻게 봐야 할지 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그 시장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시는지 아시나요? 한 3가지 정도 나누면다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무래도 일단 차트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경제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초아님? 이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시장의 상황? 시장의 네. 상황은 이제 그 말씀드리자면 이제 상승 추세, 그러니까 추세를 3가지로 나눈다면 상승 추세, 이제 횡보 추세, 하락 추세로 나누는데 지금은 11월 달부터 이어지던 이제 하락 추세를 좀 유지 중이죠.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봐야 할 것들이 늘어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이 처음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 전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그 전에는 분명 이런 걸 보지 않았고 지금 이런 뭐 비농업 고용지수 이런 거 처음 듣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무지성 상승장이라고 흔히들 많이 말해요. 그 상승했을 때는 어떤 거를 사도 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코인과 토큰 이런 것들 차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코인과 토큰이 다른지 아시죠? 코인과 토큰이요. 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인은 이제 사실 다 같은 코인이 아니에요. 코인은 이제 코인과 토큰으로 나눠지는데 코인은 이제 우리 메인넷이라고 해서 독자적인 기술이 있는 것들을 좀 말합니다. 특히나 좀 큰 코인들 있잖아요. 솔라나, 뭐 그런 ERC20 계열,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좀 코인이라고 불리고요. 웬만한 다른 것들은 토큰이라고 해서 약간 그 아래에 그 아이들이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애들이 우리는 이런 기술로 하고 있어라고 오픈소스라고 해요. 이거를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제 너네도 마음대로 코인을 만들 수 있게끔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뭐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기억하실 건데 그때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아래 자식들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 아래 자식들이 거의 100명이 넘게 한국에서만 지금 딸려가거든요. 그래서 ERC20 계열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의 계열을 좀 많이 따라갈 아이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토큰이고
코인은 이제 메인넷이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 상승했을 때는 이런 차이를 모르고 어떤 것이 코인이고 토큰이라고 한다면 그게 솔라나 기반인지 코스모스 기반인지 아니면 이더리움 기반인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많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거품이 많이 좀 껴져 있었던 시장인데 이런 하락 추세에 오면서 점점 그 거품이 걷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특히나 봐야 할 것들이 지표나 시장의 이슈들인데 그 이슈들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봐야 할 것들이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정보의 홍수라고 좀 표현을 하자면 자고 일어나면 뭐 무슨 지표가 있었다, 연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도니까 이제 너무 정보들이 많다 보니 그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이제 좀 내 것으로 만들어 해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1시간 동안 잘 보시면 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이슈들 같이 좀 체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초아님 말씀하신 거 조금 정리 살짝 해보겠습니다. 지금 ERC20 계열, 이더리움 기반 계열의 또 토큰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요. 또 메인넷이 있는 것은 또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가격적인 부분들이 하락하는 장에서 좀 거품이 많이 거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차트 좀 보면서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19K 부근 정말 간당간당하게 좀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좀 차트 좀 봐주시겠어요, 초아님? 네, 우선 지금 같이 볼게요. 지금 잠시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찡그린 표정을 3개를 이렇게 놨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11월 달부터 제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찡그린 표정이 닿는 순간에 이제 하락이 한번 강하게 왔고 또 올라가다가 한 번 더 닿으니까 또 하락이 왔었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닿은 다음에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 찡그린 표정들은 다 보시다시피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중요했던 라인이 바로 지금 이 라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특히나 이제 여기 20.4K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 하락하는 추세에 지금 맞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전에 여기서 이렇게 올랐을 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가 7일이거든요. 7일 날쯤에 이제 전까지 6일과 7일 날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이때 발표되었던 고용에 관련된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용이 이제 일자리가 사실 신규 일자리가 조금 감소했다. 근데 그 감소폭이 역대급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많이 상승을 줬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이제 지수들이나 이런 발표가 있을 때 이게 좋아야 좋을까요? 아니면 지수가 나빠야 좋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고용 지표는 좀 좋게 나온다면 시장이 좀 안 좋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네. 주 상황을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공부 맞아요. 좀 많이 했습니다. 아, 맞네요.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네. 있었는데. 아, 진짜요? 네.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6일과 7일에는 이제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왔는데 그런 게 좀 안 좋게 나왔었어요. 사실 이제 네. 제조업 지수라든지 고용에 관련된 것이 좋지 못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좀 상승을 줬다가 지금 다시 하락하는 이유는 지금 이때 또 지금 7일 이후에 7일 이후죠. 이날부터 이제 그 비농업 고용 지수라고 해서 농업을 제외한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또 고용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다루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 전에 발표가 됐던 거랑 완전 다른 거죠.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럼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할지 가늠이 오는 거죠. CPI가 이제 13일 날 저녁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또 파월에서 또 얘기할 것들이 이제 또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항상 얘기하는 게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미국의 상황은 너무나도 좋다. 고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강하게 가져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시면 여기서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고용에 관련된 것들의 이슈들 그리고 고용이 좋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을 75bp를 할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 같이 겹쳐졌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비트코인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 나스닥은 더 떨어졌어요. 이제 그
조금 후에 보실 건데 같이 보시면 이 5% 가까운 하락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역시나 이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더 훨씬 더 상이하게 나옴으로써 아 그럼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맞물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들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11월 달부터 떨어지던 이 하락 추세 있죠. 여기 라인을 또 맞았고 여기에 뚫어줄 정도의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금요일 날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그 주말까지 장을 좀 연결을 짓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나오는 그 차트는 이제 주말장까지 또 같이 연결이 되는데 또 공교롭게 한국과 미국이 월요일 날 또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9일, 이런 7일 날 있었던 이런 이슈들이 끝까지 좀 오래 간 거죠. 평상시보다 한 3, 4일 더 오래 갔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했던 폭이 18.9K를 과연 잘 지켜주느냐 그런 것을 좀 중점으로 생각하시면서 매수하실 때 18.9K 라인 꼭 확인해 보시고 그 전에는 18.9K에서 강하게 말아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8.9K보다 하회한다면 이제 그 전저점까지도 조금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증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난 이후로 좀 하락이 좀 심하게 흔들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따라서 18.9K를 우리가 좀 지켜줄 수 있는지 이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용 보고서가 나온 만큼 우리가 이번 주에도 CPI 발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일정들을 우리가 좀 더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초아님? 네, 우선은 지금 차트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하락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8K 부분이 사실 기관들이 이제 좀 강력하게 매수를 했던 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의 스탠스를 또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이 18K 선에서 기관이 과연 매수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관들의 이제 현황을 이제 매수 현황을 많이 보시면 제가 7월 달에 이제 강한 상승분을 한번 이제 선물해 드린 적이 있어요. 거의 뭐 한 달에 2000% 정도 상승을 한번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강력한 매도세 이후에 강력한 이제 V자 반등이라고 하는데 이제 V자 반등이 나올 때가 기관이 보통은 매수를 하는 그런 지점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사실은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기관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V자 반등, 강한 상승. 지금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하루에 10% 오르고 그랬던 것이 지금 불과 며칠 전에도 또 있었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하락한다고 또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슈들을 좀 같이 볼 건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경제 관련 주요 일정들을 좀 볼 겁니다. 그 전주에 있었던 것들은 지금 왜 이런 장이 되었는지를 좀 이해를 하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우리 3일 날 있었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이것이 좀 안 좋게 나왔었죠.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제조업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좀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거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말했던 이제 보고서, 이직 보고서 이런 것들이 또 나왔는데 이때도 사실 뭐 120만 건이 뭐 줄었다, 112만 건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역대급 하락이다. 이제 또 일자리가 아무래도 좀 없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던 파월이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 안정 고용이 좀 흔들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50bp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이제 상승장을 이끌어 갔었죠. 그래서 이틀 정도의 상승 후에 하락했던 이유는 이제 7일날 나왔던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하면서 아 이게 또 아니구나.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이 이제 이런 금리 인상을 할 여력이 이제 재료로 쓰일 것이 충분히 많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있을 이슈들이 뭐냐면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10시에 있죠. 내일 10시에 있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12일과 13일에 있습니다. 특히나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이번에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거는 코어 CPI입니다. 코어 CPI가 이제 뭐였죠? 근원 CPI 아닐까요? 맞아요. 근원 맞습니다. CPI가 어떤 거에 제외가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 쪽도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한 가지는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근원 CPI는 네네. 이제 그 에너지랑 식량, 지금 현재 네.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실생활에 좀 많이 연결이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생활을 하기에 얼마나 힘든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전에 사실 9월 달에 강력한 상승이 좀 있었는데 9월 9일 전에 25K까지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유가 바로 이제 근원 CPI는 생각을 못했다가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가 내려가고 이런 식량적인 문제도 뭐 조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시 이제 좀 개방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인해서 아 그럼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사람들 네. 생각으로 인해 25K까지 올랐다가 강력한 하락을 좀 맛봤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근원 CPI 예상을 못했는데 0.6% 그러니까 그 예상치보다 2배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맞습니다.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인건과 고용에 대해서 좀 많이 연결이 돼요. 고용을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들면 이제 고용에 대한 비용이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근원 CPI를 유지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섹터가 이제 아무래도 렌트비랑 그리고 이제 서비스 비용이에요. 서비스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지불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인건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고 치면 10,000원의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뿌렸던 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 굳이 지금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자리에 뛰어들지 않았고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서비스 비용까지 같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또 이런 인플레이션 형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용이 떨어질 때까지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아무래도 이번에 75bp를 예상하는 또 예측치가 굉장히 높아진 만큼 같이 CPI 발표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관련돼서 좀 주요 일정들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물론 13일에 우리가 CPI 지수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 전에 우리 근원 CPI, 근원 물가 지수부터 조금 더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된 만큼 우리가 고용 보고서도 시장을 많이 흔들리기에 정말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번 주에 우리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감에 좀 4일이었죠. 화요일에 좀 증시가 랠리를 했습니다. 같이 암호화폐 시장도 좀 오른 모습이었는데 지금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수도 예상보다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8월 구인 건수도 대폭 감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면서 일부에서는 지금 연준이 다시금 좀 공격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좀 완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제기됐으나 또 이게 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번 주 들어와서 고용보고서 발표가 나고 나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해서 줄을 잇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상당히 많은 지표들과 또 오펙 플러스 감산 이슈들까지 좀 속속들이 나오는 반면에 우리 시장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초아님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고용 시장 좀 어떻게 또 풀릴까요? 네, 근데 고용 시장을 네. 왜 주목했는지를 좀 같이 체크해 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고용 시장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CPI를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죠. 고용 시장이 방금 전에 좋지 못하게 나왔을 때는 CPI도 인플레이션율 이런 것들을 예측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뭐 적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또 심어줬던 거고 거기 플러스로 해서 전체적인 금리를 좀 적게 인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고용 시장이 좀 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시적 이슈들이 결국에는 한 곳으로 좀 모이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금리에 관련된 거죠. 금리에 관련된 거다. 금리를 조금 덜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100억이 있으면 만약에 내가 지금 100억이 있다면 무엇을 좀 먼저 버릴까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부자들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하죠. 부동산, 비트코인, 알트코인 뭐 그런 걸 떠나서 금, 달러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아, 왜 나스닥에 그렇게 비트코인이 따라가냐, 뭐 의형제를 맺었냐 이런 우스갯소리를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전체적인 다른 시장이 좋지 못하거나 금리가 많이 인상되면 달러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뭐 많은 돈이 있으면 달러에 있는 그런 돈만 해도 이미 충분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유동성이 많이 몰려 있는 시장으로 돈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잠시 의형제를 맺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고용 시장을 조금 체크를 같이 해볼 건데, 고용 시장이 제가 방금 짚어본 대로 구인 건수가 112만 건 이상 좀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2년 4개월 만에 최대로 좀 대폭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를 또 시사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때 좀 같이 보셔야 할 거는, 또 보셔야 될 건 이 실업률도 뭐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런 실업률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제 전망에 또 힘이 실린 거죠. 결국에는 이제 유동의 폭이 위아래로 많이 좀 유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이제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장에서는 명확하게 CPI 발표가 나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기관들이 또 돈을 얼마나 넣었는지를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다시 보다시피 우리 CPI에 대한 예측치죠. 예측치가 73%가 또 75bp를 한다는 예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50bp에 좀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제 우리 역전이 됐던 거죠. 비농업 고용지수가 워낙 좀 좋게 나와서 이제 좀 역전이 된 거고, 그것으로 인해 좀 패닉셀로 이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봤던 우리 추세를 좀 다시 볼 건데, 이 추세의 선상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갔던 부분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탈을 했거든요. 이탈을 하면서 그럼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이게 뭐 청산에 위한 움직임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지금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에요. 지금 기관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개인에 의해 움직이는 장이고, 이 기관들 이제 투자하신 거 보면 그냥 거의 포지션이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엔 지금 이 상승의 단기 상승에 이뤘던 이런 2주 정도의 상승을 지금 벗어나는 움직임이 보여졌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하락할 것이다에 지금은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대신에 좀 다시 이렇게 반등이 보시다시피 10%씩 막 그냥 올라버리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이 단기적으로 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장기로 보시면서 어쨌든 지금 돈이 더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같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 모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좀 내가 용인할 수 있는 금액대로만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초원님께서 이제 고용 시장을 살펴봐 주셨을 때 한파동 정도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탄탄하게 좀 시장이 흘러갈 수 있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지금 실업률이 반세기 내에서 또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준이 좀 고강도 긴축 경제를 좀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 말인즉슨 당연히 우리가 금리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이런 지표인 만큼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가 오펙 플러스 얘기도 좀 했습니다. 갑자기 원유 생산을 좀 감소를 하겠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금 원유까지 이렇게 생산을 줄여버린다면 어쨌든 수요가 높아지면서 공급은 줄어든다는 건데, 그럼 맞죠. 계속해서 가격이 계속 오를 건데, 이런 부분 또 물가에 반영이 되진 않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좀 더 심해지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보통 그렇게 네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원유가 보통 어디서 나올까요? 원유는 보통 이런 러시아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원유- 아니면 중동 쪽에서도 그쵸.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동과의 이제 중국 이런 네. 나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 사실 러시아와 중국이 관계가 좀 좋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네. 친중의 정책이 2018년 정도부터, 그 전부터 사실 시작이 됐었던 건데, 사실 지금 같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건, 지금 이렇게 줄인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왜 이걸 이 시점에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그죠. 생각이 네. 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중국과 러시아는 원래부터 친밀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뛰어드는 중동의 국가들이 또 많아진 거죠. 특히나 사우디 쪽이 2018년부터 우리 중국이 이미 많이 좀 도전을 해왔습니다. 뭐 페트로 위아나라고 하는데 많이 아실 거예요. 페트로 위아나가 뭔지. 그때 위아나로 이제 원유를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밀어낸 거죠. 이제 우리 이렇게 할 거다. 우리 이제 달러 좀 저리 비켜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었는데, 그때 같이 했던 게 이제 러시아
중국과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러시아가 아니죠. 사우디죠. 네. 네, 사우디가 이렇게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건 결국에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뭐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뭐 같이 이런 상황에서 잠시 의형제를 맺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 전체 장이 뭐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코인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네. 조금 후에 또 말씀드릴 건데 지금 전체적인 나라, 특히나 이런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신흥 경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제 브릭스라고 하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이 우리가 더 좀 주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 전에 이제 코인의 상승장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이런 생각을 안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대체제로서 아니면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2부 때 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송금 코인과 관련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런 나스닥이나 전체 시장에는 좋지 못할지 모르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코인 쪽에 좀 돈이 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오펙 플러스에서 이런 원유 생산에 대한 감산 조치가 또 물론 미증시나 이런 증시 시장에는 안 좋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는 좀 디커플링 현상이 보이면서 다시금 좀 차트가 좀 좋게 보일 수 있는 확률도 짚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말 끝나지 않은 전쟁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상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역을 좀 점령을 했다, 우리가 지금 뺏었다라고 하면서 좀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키이우라는 지역에 지금 보시다시피 미사일 공습을 좀 했습니다. 네. 그게 미사일 공습을 좀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짚어볼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도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지도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사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올린 글이 하나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 어떤 글이었나요? 좀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동쪽 부분이죠. 요구했던 그 4개의 주가 사실은 러시아 지역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러시아가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소련일 때만 생각하더라도 네. 굉장히 지금보다 컸었죠. 그죠. 근데 30년 정도 이제 91년 12월 달쯤에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너도나도 독립을 좀 했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 지역들이 전부 다 약간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죠. 원래 소련이었다고 네. 말을 하고 싶지만 이제 좀 그렇게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러시아라는 위치가 지형적으로 좀 평평하다는 겁니다. 네, 좀 맞습니다. 좀 이제 유라시아 대평원이라고 해서 이 지역이 좀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막을 수 있었던 수단들이 이제 보시면 여기로도 뚫려져 있고 여기로도 뚫려져 있고 이 아래로도 뚫려져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모습은 사실 이 다른 나라들로 이제 좀 감싸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전쟁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네.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10년에 한 번쯤 정도 계속 이렇게 군사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뭐 체첸 전쟁이라고 해서 그런 전쟁도 90년대부터 했고 뭐 이런 위치적으로 자신들을 좀 지키기 위한 지형적인 원인들로 인해서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순히 그냥 있었던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좀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사실 러시아는 지금 좀 불안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러시아는 사실 전쟁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다가 제가 그때 굉장히 혼을 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 이제 사실 얻는 게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좀 좋지 못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들은 우리랑 좀 다르죠. 이런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저도 살아봐서 아는데 이런 네. 국가들은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의 이제 체제를 얼마나 잘 유지를 할 건지 이런 것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국가들은 이제 좀 많이 생각하는 게 이 체제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킬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위치적으로 보시면 벨라루스 그리고 카자흐스탄 여기 있거든요. 이 나라들 역시도 우크라이나랑 좀 동일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같이 확인해야 하는 건 결국에는 원래는 이제 러시아였던 그런 땅들이 지금 많이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래는 이제
방패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오히려 창으로 된 거죠.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사실 사실상 그 아까 일론 머스크가 했던 발언 좀 생각을 해보자면 독도가 일본이랑 가깝다라고 말한 거랑 맞아요. 똑같은 저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좀 이게 정말 좀 비난을 당연히 받았겠지만 맞아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좀 우크라이나 편에 좀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사실 저는 좀 정치적인 네.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그 위치가 단순히 가까워서가 아니라 원래도 그 땅의 일부였고 좀 네. 지배를 받았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사실 옹호하는 건 아니고 그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주목을 해봤으면 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크라이나나 이런 지역에서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좀 전쟁을 안 일어날 수 있었던 다른 방안도 있었을 텐데 좀 같이 좀 이제 얘기를 해서 좀 줬으면 좋겠다. 좀 이제 좀 그런 접점을 찾아서 좀 그런 걸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러시아 국민들도 많은 그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명태 좋아하시나요? 명태 좋아합니다. 러시아 쪽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맞아요. 그죠. 근데 러시아에서 이번에 이제 좀 병집을 했잖아요. 네네. 이제 병집을 하면서 이제 좀 명태를 준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미끼인가요? 아니 미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사람들이 반발심을 좀 그죠.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여준 거죠. 아, 명태 주겠다, 이제 병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유명했던 래퍼나 이런 분들이 좀 투신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나라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체제를 좀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가인데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좀 시끄럽습니다. 지금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같이 보셔야 할 거는 미국 입장에서 오히려 과연 전쟁이 끝나길 바랄까 이런 저도 그 생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맞습니다. 있는데 11월 달에 있을 중간 선거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수단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그 전에 사실 공화당이 좋지 못했어요. 거의 20% 정도 지지율을 보였을 때도 펠로시가 대만을 가면서 이제 40% 가까이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내부에서의 지금 문제가 잡히지 않아서 좀 분열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유엔에서 또 이제 뭐 금리 인상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뭐 사실 개발도상국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신흥경제국에 오히려 더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나라나 유럽 같은 국가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맞죠. 네, 그전엔 좀 다르죠. 그전이랑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국가들에 좀 초점을 맞추면 사실 좀 억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에서 이제 미국은 사실 외부에 적을 두면서 내부의 결속력을 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쪽에 더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고 또 강력한 제재들을 러시아에나 뭐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실 코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사실 완전한 악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그 아이들이 이제 보통은 탈중앙화가 된 것을 선호를 할 거기 때문에 돈이 결국에는 코인 쪽에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좀 많은 소식들 추화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비트초화 전문가님과 함께 주목해야 할 코인들과 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좀 뜨거웠던 소식입니다. 지난해 좀 국감에서 김상철 한컴 또 회장의 비자금 조성 때문에 빗썸과 또 아로하나 토큰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감에서 또 이런
또 청문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옥죄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제재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준다는 거고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좀 유동성이 좀 몰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아로하나 토큰 빗썸에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본 결과 50원에 상장이 된 걸로 알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간 거죠, 소아님? 네, 우선 제가 네. 같이 좀 같이 한번 보려고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네네.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이때 30원이었어요. 바닥이 보이지도 아, 않죠. 정말요? 30원이었습니까? 이때 30원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5만 원대까지 한 번에 갔었어요. 상장 날쯤에 갔었는데 지금 보시면 또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지금은 현재 200원대라서 99% 정도의 손실이 난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MM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MM이 이제 뭔지 아시죠? MM이 뭔가요? MM은 마켓 네. 메이커라고 해서 네. 코인 시장에서 좀 이제 세력들이 보통은 이제 돈을 많이 자금을 유통을 하고 아니면 네. 이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가격을 유지하거나 띄우거나 하락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건데 네. 특히나 빗썸에는 이제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김치 코인이라고 말해요. 이런 김치 코인 뭐 한국계 코인들의 상승이 사실 많이 일어났었던 그런 네. 거래소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실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래소가 사실 최대의 세력이다 그렇게 그죠. 말을 했던 적이 좀 있습니다. 암암리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건 역시도 그때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좀 뭐 연관성이 없지 않겠죠. 연관성이 없지 않을 거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역시도 사실은 이제 충분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오신 게 사실 거의 대부분 맞는 말이고 이제 왜 이걸 지금 하느냐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첫 네. 번째로는 뭐 제 생각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제 나이대를 혹시 아시나요? 코인 투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2030 아닐까요? 네, 맞아요. 30대 네, 파이어족 2030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파이어족인 2030 네. 세대 특히나 30대 남자분들이 좀 그죠. 많이 좀 투자를 하는데 근데 이제 좀 같이 보셔야 할 게 이런 기업들이죠. 삼성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네. B2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심각하다는 것을 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방금 전에 미국의 모습이랑 좀 비슷한 모습을 맞습니다. 보이는 것이라 보이는 게 사실 외부에 적을 두는 거죠. 이게 이 빗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욕바지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이런 사람들의 네. 욕바지를 좀 필요했을 시점이고 이런 맞습니다. 코인이나 이런 투자들은 사실 이런 세력들이나 이런 기관들에 의해서 움직였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좀 그런 투자자들의 원망을 좀 돌려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MM이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기관이 끼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지만 이제 세력들이나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코인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는 건 코인은 사실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올리려고 한번 이제 뭐 매수를 많이 해본다던가 일부러 뭐 매도를 많이 해보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많은 이제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매수를 하면서 그 전에 못 뚫어줬던 이제 매수벽을 이제 뚫어주거나 이제 저항선을 뚫어주면 그때 이후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다시 또 같이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유입세를 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실은 이제 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관이 껴서 문제지 이제 세력들이나 이런 MM들이 좀 이제 암암리에 잘 있고 그런 코인의 가격을 좀 올리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모습을 항상 같이 좀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로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제 국가가 어떤 것을 하느냐 같아요. 정부가 이제 네. 이런 코인 쪽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모습을 보일까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둬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이런 거죠. 사실 옥죄는 것이 지금 단기간적으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국가가 이제 규제한다고 해서 잡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후오비 글로벌도 이제 몇 번이나 금지를 했어요. 몇 번이나 하지 마라. 뭐 인민들을 뭐 던지게끔 유도를 하고 처음에야 이게 굉장한 효과를 보여준 거죠. 저번 연도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이제 많이 하락한 게 사실 그때에 이제 금지를 하면서 많은 인민들이 던진 거를 정부가 이제 다 잡아먹었어요. 그 물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단기간적으로 비트코인 보유 세계 2위가 됐거든요. 또 물론 매도하면서 충분한 이제 이득을 취하했지만 근데 네. 이렇게 좀 돈이 모이고 이제 충분히 이제 돈이 되는 걸 아는 이전 시점에서 이제
정부에서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좀 같이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게 단기간적으로 위로 차원인 가능성이 좀 크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좀 이쪽으로 이제 모이면서 사람들의 이제 이목을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빗썸이랑 또 이런 한컴 아로하나 사태를 좀 우리가 둘러봤을 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세력이 기관들 또는 MM들이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있으면서 좀 가격을 좀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건에는 기관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좀 국가가 좀 개입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이 조금은 투자자분들을 좀 달래주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시선을 옮기면서 투자자분들께 또 테라루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제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봤지만 좀 큰 거래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이번에 BNB 해킹 사태도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중단 소식까지 좀 알려지면서 지금 코인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거래소죠. 바이낸스인데 지금 BNB 체인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서 진짜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을 줬어요.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쵸. 좀 이제 믿지 못하는 시장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런 상황이 다 이제 냉전의 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혹시 BSC 체인이죠.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이제 대표가 누구죠? 중국 분이시죠? 맞아요. 자오창펑이라고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중국계 네. 캐나다인인데 이제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은 게 2015년에 뭐 러시아와 중국의 오일 협정이 일어났었고 네. 상하이에서 원유를 또 위안화로 결제를 또 2018년에 한 번 했었고 근데 또 이제 2021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인민들의 그런 금지를 했죠. 코인을 뭐 사지 마라. 뭐 이런 금지를 규제를 했고 그리고 나서 2022년에 좀 굵직한 사건들이 좀 많았어요. 네. 특히나 테라 루나 사건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다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테라 루나 사태 때도 사실 네. USDT 역시도 중화권의 투자자들이 절반 이상 아, 정말요? 네, 훨씬 많죠. 왜냐하면 싱가포르에 좀 거처지가 있는데 그죠. 그건 역시도 좀 중화권에 좀 위치해 있는 그런 거고 또 이제 이런 이 중국과 러시아의 CBDC가 발행이 되고 러시아가 또 지금 결제를 시작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제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보여줬을 때 왜 하필 또 바이낸스가 많은 코인들의 이제 거래소들이 있고 또 이제 거래소들이 주도한 스테이블 코인들도 있고 이런 체인들도 있는데 왜 또 바이낸스가 이런 공격을 받았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좀 답이 나오는 거죠. 사실 기관들 이제 코인을 주도하는 기관들의 세력이 대부분 이제 미국계 투자자들이 많은데 네. 이제 아무래도 미국계 투자자분들이나 기관들에서는 사실 지금이 오르면 안 될 때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계 자본들이 보통은 이제 스위프트의 규제라고 하죠. 러시아에 있었던 돈들이 지금 뭐 규제가 되면서 사실 코인 쪽으로 좀 유입이 많이 됐었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코인들이 올라가는 게 이제 미국 입장에선 사실 달갑지는 않겠죠. 그래서 많은 규제를 좀 할 것이고 이제 그 사람들을 좀 이제 눌러주기 위한 이런 모습들의 일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또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 이런 바이낸스 해킹 역시도 뭐 6억 달러 분야면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입출금이 정지가 되면서 빗썸에서 스테픈이 300%가량 상승을 했어요. 네, 봤습니다. 저는 업비트에서도 스테픈이 오르는 걸 봐가지고. 네, 근데 맞습니다. 빗썸에서는 좀 몇백 프로 상승을 했지만 업비트는 조금 미미하더라고요. 한 10% 정도 네, 떼서. 그러다가도 네네. 한 거의 100% 가까운 또 상승을 했어요. 업비트도요? 네, 아, 60% 네네. 정도 상승했던 걸로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상승 역시도 사실 제가 말씀 계속 드렸던 게 그런 거 사지 말라. 사지 그죠.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 언제든지 또 유통이 되거나 시작이 되면 거기 그런 분야에서는 또 다시 막혔던 게 뚫리니까 네, 당연히 맞습니다. 많은 또 거래가 일어날 거고 이제 한번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세력이 한 번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중간에 또 묶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죠. 그런 것들은 불타지 마시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의해서 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런 움직임은 정치적인 것과 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입장에서는 왜 이런 중국 쪽에 좀 많은 타격을 입힐지를 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BEP 20계열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이 정지가 됐다고 합니다. 빗썸 측에서. 근데 이거는 또 빗썸이 좀 잘한 일이다, 좀 칭찬할 일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빗썸은 좀 가두리 펌핑이 많이 일어나는 거래소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거래를 한다고 치면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처럼 정말 빗썸 같은 거래소에
같은 코인이더라도 업비트에 있는 것보다 좀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투자자분들이 나도 같이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유의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가두리 펌핑이 가장 문제가 네. 사실 그 가격까지 간 적이 없는데 거의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그 가격에 도달한 적이 없는데 나는 뭐 3만 원에 물려 있다 하면 그 코인 사실 3만 원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아, 정말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장에서만 이제 이루어지는 네. 것이기 때문에 네네. 코인은 특히나 중앙에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런 움직임이 좀 가능한 것인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매수 매도할 때 빗썸의 그 호가창을 보시면 0.1원 단위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 매도가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첫 거의 번째. 역전 코인인가요? 보통은 네. 이제 그 걸려져 있는 호가창이 굉장히 촘촘하죠. 네네. 0.1원 단위이기 때문에. 근데 업비트는 생각해 보시면 5원이나 10원 단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제 아무래도 걸려 있는 호가가 조금 더 두터워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 매도할 때 조금 더 편하지만 네. 빗썸은 이제 0.1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 호가창 자체가 굉장히 얇고 언제든지 세력들이 원하는 바로 조금 이 유동이 가능한 거죠. 아, 내가 여기까지 올려야지, 떨어뜨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0.1원이기 때문에 내가 맞습니다. 만약에 1억을 여기에 걸어놨어. 그럼 1억을 내가 얘한테 주고 싶지 않아 하면 그 아래에서 바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99.9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네네. 내가 100원에 걸어놨다 하면 99.9원에 난 떨어뜨려야지 생각을 하고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빗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호가창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되고 보통은 제가 이제 이중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네. 그때가 언제냐면 이미 업비트에 많은 물량이 물려 있거나 이미 거의 뭐 80%씩 하락하거나 하는데 이 코인에 호재가 있거나 좀 돈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럼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죠. 물을 타도 결국에는 그 가격까지는 안 갈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득을 보려면 결국에는 다른 거래소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빗썸을 좀 이용하면 좋다라고 그건 진짜 말씀드리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물려있던 것도 네. 어쨌든 올라가니까 그 마이너스가 줄기 때문에 수익으로 치고 그리고 빗썸에서 매수한 것도 이제 오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이제 플러스가 돼서 이중으로 네.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바이낸스 얘기까지 같이 나눠봤는데 우리 리플도 좀 급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좋은 소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월 9일 이후로 좀 최고치를 리플이 찍었다고 하는데 리플 SEC와의 승소 소식이 좀 다시금 들린다면 정말 2,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IS 2002라고 하는데 네. 이런 이제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요.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생겨서 이게 스위프트 네네. 체제에서 ISO 2002라는 체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송금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인 송금 코인이 다 오르는 거고 네.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게 차트거든요. 이게 지금 리플의 차트인데 리플이 지금 이때부터 돈이 들어갔고 지금 네.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게 다른 결제 송금 코인 역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알고랜드 차트인데 이거 보시면 이게 올랐다가 다시 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게다가 또 같이 볼 게 스텔라루멘이거든요. 스텔라루멘 역시도 지금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여기에서 올라서 똑같이 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차트의 움직임이 다 똑같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송금에 관련된 코인들 사실 많아요. 지금 폴리메스도 있고 지금 아이오타, 뭐 리스크 이런 코인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코인들 중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돈이 들어간 때가 딱 있습니다. 이런 딱 타이밍이 있고 이 타이밍에 돈이 안 들어간 송금 코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음 상승분을 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취득할 그런 상승분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코인이죠. 헤데라의 차트인데요. 헤데라가 사실 이때 강한 상승을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 건데 지금 헤데라가 이때 상승이 왔었던 이유가 이제 그 코인베이스에 상장한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때 한번 올라줬다가 상장이 10월 중순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 아래로 갑자기 급락을 한 다음에 들어오긴 했지만 다른 코인들처럼 강하게 들어오진 못했어요. 이때 돈이. 네. 왜냐하면 이때에 매물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때 조금만 올라도 여기 당연히 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을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그런 송금 관련된 코인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오르지 않았던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코인들 위주로 좀 저점에서 비트코인이 물론 18.9K를 잘 지지해주는지를 보고 매수를 네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치가 사실은 지금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아래에서 좀 모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리플은 사실
같이 봐야 되는 게 리플은 많이 오르긴 하는데 또 떨어질 때도 화끈하게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같이 화끈한 보시면 코인이군요. 네, 맞아요. 보시면 이제 셋불도 당김에 뺀다고 지금 리플 네. 같은 건 이렇게 한 번에 굉장한 하락을 주고 와, 그런 네.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승분이 있을 수 있지만 상승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분이 물론 있을 거고 1,000원까지도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리플이 이제 이런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충분히 이득을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세력분들이 이미 충분한 이득을 보고 있고 거의 100% 가까운 이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번 이제 이득을 좀 충분히 취했다 생각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네. 같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송금 관련된 이슈 그리고 리플은 특히나 이제 좀 특별한 이슈가 하나 더 있죠. 뭐 당연히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소송에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었고 플러스로 리플이 오른다는 게 이게 송금 관련된 코인이잖아요. 송금 관련된 코인은 아무래도 이제 좀 같이 오를 수 있다. 왜 오르냐면 송금 관련된 코인은 오르면 다른 코인들도 상승을 좀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이제 기축이 되거든요. 그렇게 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초아님과 함께 좀 굵직했던 이슈들과 또 이번 주 우리 상황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배우신 부분들 투자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건데요. 오후 1시 반에 비트초아님의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